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지금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국내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기업들이 또 눈에 띄었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또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재차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였고요. 다만 좀 업종별로 이번 주에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나쁘지 않은 흐름 이제 보였었는데,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는 높은 지수, 특히 이번 주에는 또 강한 모습 보였었는데,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섹터들을 주로 담고 있는 지수가 아무래도 다우다 보니까 다우가 이번 주에 한 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인 한 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면서 나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합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는데, 물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다만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플러스 전환해서 좀 어제 강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좀 뜯어보면 대형주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또 반도체, 특히 D램 관련된 기업들과 섹터는 또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프라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나왔었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원래 당초에는 사실 이제 3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그 규모가 조금 줄어서 지금 1조 달러 정도 규모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 인프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미국에 사실 노후화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이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뜯어 고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크게 배정을 해서 지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다가 지금 상원에서 이번 주에 1조 달러 규모로 일단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하원에서 통과가 하원에서 좀 남아있고, 일정이 특히 하원에서는 이미 하원은 9월 말일까지 좀 휴원이기 때문에 당장 이 법안 자체가 상원과 하원 동시에 통과되기는 사실 4분기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으로서는 좀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보면 산업재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주로 이제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라도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이 나왔지만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로 규모는 조금 작지만 얘도 역시 이제 건설 중장비 관련된 산업재 기업 중에 이제 벌컨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역시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의 기대감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 또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나쁘지 않았고 보면 이제 이 LIT라는 ETF가 이제 리튬 배터리에 관련된 ETF인데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가는 소재가 리튬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ETF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인프라 투자 좀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게 지금 보면 750억 달러에 대한 규모로 지금 이쪽 인터넷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더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지난주도 그렇고 사실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뉴스, 법안 행정명령 서명이라던가 아니면 뭐 충전소라던가 아니면 구매세 혜택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예산이나 뭐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LIT 이 2차 전지 관련된 ETF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도체 또 관련된 이야기 아마 이제 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뭐 반도체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좀 관심을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에 대해서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D램 업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 메모리 업황 위축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뭐 목표 주가도 보면 뭐 삼성전자도 98,000원에서 89,000원, 뭐 하이닉스도 뭐 156,000원에서 8만원, 뭐 굉장히 급격하게 낮추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D램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D램의 매출의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D램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역시 관련된 기업으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우려 그 중에서도 D램 메모리 반도체에 좀 타격이 있을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아까 나스닥 지수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아직 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주와 관련된 나스닥은 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지금 실적 시즌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좀 눈에 띄었던 기업으로는 디즈니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5% 이상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디즈니가 간만에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사실 언택트와 컨택트 모멘텀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도 많이 받았고 주가도 사실 잘 가다가 이제 올해는 작년에 상승분에 따라서 좀 보합 쪽 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실적 두 가지 좀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OTT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늘어나서 마진이 조금 좋아진 부분들 여기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코로나 전에 사실 가장 큰 매출, 이 디즈니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테마파크 쪽, 뭐 디즈니랜드라던가 관련된 굿즈 이런 상품 판매 이런 부분은 사실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분기에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7% 급증을 했다. 굉장히 많이 기저효과 아무래도 있겠죠. 그 봉쇄 조치가 풀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아직 전반적으로 다 회복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해외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벽히 회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 수익성 개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기업이 이제 에어비앤비도 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 있었는데 2분기 자체는 봉쇄 조치가 해제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시장 자체도 계속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역시 아무래도 여행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또 3분기에는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나, 이런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면서 에어비앤비는 또 디즈니와 반대로 실적에서 장 마감 후에 지금 5% 정도, 4% 정도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요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 통과, 상원에서지만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도 주요 영향을 미쳤었고, 나스닥에서는 반도체, D램 반도체에 대한 영향들이 아무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뭐 하나 정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백신 관련된 기업 이제 노바백스는 이번 주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보여주었는데, 일단 긴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FDA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4분기로 한번 밀리다 보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번 급락이 나왔었다가 또 이 부분이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승인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또 다시 올라오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보게 되면 중국도 여전히 지난주보다는 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지지난주 급락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주도 나쁘지 않은 그 플러스에서 마감을 하는 중국 증시의 영향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는 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이나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여주었고요. 다만 이 재확산 우려 관련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코로나 백신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계속 코로나가 퍼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유효성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 복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주에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사실 가장 큰 이슈라고 보면 이제 반독점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번 시장이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다가 너무 급락이 나오니까 뭐 당국에서 조금 원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면서 좀 시장을 완화시켜주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그 이번 주에 또 나온 법안으로는 지금 이제 그 반독점 관련해서 입법 행정법을 좀 강화하는, 촉진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긴 법안이 또 하나 통과가 되다 보니, 관련된 법안들이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역시 여전히 중국 증시에서 이 반독점과 관련된 우려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잠재적으로. 때문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간단하게 미국 증시랑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의 주요 이슈들, 그 다음에 뭐 복성제약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위클리 시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앞으로는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해외 주식과 관련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배당인데요. 그 중에서도 월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는 사실 월배당하는 기업이 없죠.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배당 투자, 그 중에서도 월배당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미국 주식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성장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실제로 뭐 성과도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랑 비교해봤을 때 이 월배당 투자는 또 미국 주식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월배당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1+1 월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배당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배당을 매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정 현금 흐름이 월급, 뭐 월세도 있겠지만 사실 뭐 월급 이외에 또 하루가 또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월급 한 번 더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 그러면 이 월배당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중에 저는 3가지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월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월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기업 하나에 투자하기에는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조금 두렵다, 우려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월배당 ETF, 월마다 배당을 준 또 ETF에 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ETF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종목들도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종목들로만 월배당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또 있나라고 했을 때 또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이번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월배당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월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 리얼티 인컴, 리츠인데 리얼티 인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리츠다 보니까 부동산 하는 기업이고요. 보게 되면 지금 월마다 주고, 그 다음에 수익률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 약 4% 정도. 그러니까 월마다 배당을 주는데도 4%면 뭐 준수한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배당을 얼마나 늘리고 있냐. 사실 배당 투자는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주고 있냐, 그리고 배당을 계속 주고 있냐, 얼마나 늘리고 있냐라는 부분은 사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얼티 인컴은 매년 안정적으로 좀 배당을 늘려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규모이고, 상장 같은 경우 상장한 지는 지금 거의 28년, 29년 정도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리츠다 보니까 주 물건들이 거의 6,700건 정도, 이 고객 들어있는 부동산 고객사들은 또 630여 개, 섹터로 보면 또 58개, 굉장히 다양한 고른 섹터에 국가도 거의 50여 개. 물론 이제 비중은 미국이나 뭐 영국 쪽의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왜 이 리츠 기업이 배당하기 좋냐라고 했을 때, 리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수익의 이제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했을 때 법인세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츠 기업들의 배당이 조금 더 배당성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리츠들 가장 큰 우려가 이 기업 가지고 있는 이제 임차인들이 계속적으로 임대료들을 잘 주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모든 이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임대료 못 주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 이 리얼티 인컴의 그 포트폴리오 임대료 납부율을 보면 99.4%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료들이.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95분기 연속 배당을 늘렸다.
1년이 4분기니까 뭐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95분기뿐만 아니라 월로 봤을 때도 지금 보게 되면 이 뉴스 하나가 613개월 연속 또 배당을 주고 있다. 그 사실 그 사이에 이제 뭐 금융위기도 있었을 거고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도 많이 받고 배당 금액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배당 자체는 613개월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 요 리얼티 인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대표적인 월배당 기업으로 또 리얼티 인컴을 또 소개해드린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로 이 주가와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토탈 리턴 수익률을 봤을 때도 연평균 약 15.3%의 수익률을 2007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주요 지수 세 지수와 그 다음에 리치 인덱스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리얼티 인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 히스토리도 보면 진짜 1년 동안인데 거의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냐라고는 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있고요. 뭐 세븐일레븐 유명한 뭐 편의점 브랜드 있고, 뭐 유통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관, 헬스장, 그 다음에 뭐 대형 마트, 소매 의약, 약국,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주로 이제 뭐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침투가 되어 있는 브랜드와 섹터가 주요 상위 고객사로 담겨져 있는 리치 기업이 리얼티 인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배당을 계속 안정적으로 주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월배당 기업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리얼티 인컴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업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ETF도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월배당 ETF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SPHD라는 ETF는 변동성은 낮고 배당을 좀 주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리얼티 인컴처럼 리얼티 인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월배당 하나만 투자했을 경우에 이 월배당 배당 투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보유 종목 수가 50개 기업이니까 어떤 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기업들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월배당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섹터도 방어적인 섹터 위주로 뭐 유틸리티, 소비재, 금융 이쪽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상위 기업, 주요 기업들도 보면 좀 무령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의 비중도 어느 한 기업이 되게 굉장히 크지 않고 고르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산 투자하면서 월배당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는 이 SPHD ETF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뭐 배당 히스토리는 사실 아까 리얼티 인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알트리아,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메리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가 배당률 지금 7% 이상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담배 산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T&T도 배당 투자하시는데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 배당이 7% 정도인데, 이 A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업 부문 중에 높은 성장률 굉장히 높게 기대가 되는 미디어 부문, 그러니까 아까 디즈니에서 나왔던 디즈니 OTT 관련된 그 OTT 플랫폼이 다루고 있는 그 사업 부문이 AT&T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3%대, 4%대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쉐보론 에너지 기업인데, 이 쉐보론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이 5% 이상 주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좀 눈에 띄었었던 게 작년에 코로나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늘려오고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좀 작년에 이제 주가는 안 좋았지만 배당 쪽에서는 에너지 기업들도 좀 인기를 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ETF가 이제 PGX라는 ETF인데 요거는 이제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아니고 이 기업이 발행하는 우선주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요거 ETF예요. PGX ETF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량 금융 기업들이 발행하는 달러 표시 우선주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ETF도 월배당으로 주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분산돼서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개 이상 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4.8%. 그러니까 아마 배당 세금을 15.4%를 떼고 감안을 하면 4% 중반대, 초중반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ETF가 이 PGX고요. 이 12개월 이 배당 히스토리 보면 왼쪽에 이 배당 히스토리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꾸준히 유사한 배당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ETF가 이 PGX다 보니까 이 꾸준함, 배당의 꾸준함에 만약에 나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SPHD보다는 이 PGX가 아마 조금 더 끌리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상위 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쿠폰이나 신용등급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후순위 채권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BBB 플러스 이상의 채권에 거의 54%, 그 다음에 보면 BAA 이상의 63% 정도 신용 등급 받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운영한데 시티그룹도 그렇고 뭐 JP모건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한 금융기업들의 쿠폰이 왜 이렇게 높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선순위 채권이 아니라 후순위 채권이다 보니까 쿠폰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같은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기업들이 발행한 시점이 다르고 만기가 또 몇 시청구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기업들 보면 시티, 뭐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AT&T도 역시 좀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보유하고 있는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우선주를 담고 있고, 아무래도 채권이다 보니까 매월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이 PGX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SPHD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변동성은 낮고 배당이 조금 더 주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50개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 PGX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우량 금융기업들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데 월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배당이니까 계속 사고 뭐 신경을 안 써도 좋겠지만, 사실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주가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가는 움직임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다는 점, 배당 투자하시는데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PGX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선주다 보니까 우선주 가격이 그렇게 거래가 많지도 않고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보면 다 0.1, 뭐 0.0몇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코로나 급락이 나오면 주가가 또 크게 또 하락이 나오지만, 또 역시 한번 이게 또 안정화가 되고 빠르게 올라오고 또 안정화가 되면 주가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HD도 보게 되면 뭐 하루에 움직임이 뭐 2%, 1%, 뭐 요날은 좀 나오고 5%좀 크게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작고 배당을 좀 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SPHD. 그러니까 월 배당을 나는 ETF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원하시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월 배당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배당도 아니고요. 이 기업들만 보면 월마다 배당을 주지도 않고 월 배당 ETF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월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배당 환경 자체가 S&P 500 기업들 중에 이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수가 70%,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기업들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2분기로 이렇게 주고, 어떤 기업들은 또 2월, 5월, 8월, 11월, 어떤 기업들은 또 3, 6, 9, 12 이렇게 배당을 주는 월들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기업을 3개만 담으면
월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1월에 주는 기업을 하나 담고 또 2월에 주는 기업을 또 하나 담고 또 3월에 배당을 주는 기업을 하나 담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담게 되면 1월, 2월, 3월에 각각 받고 또 돌아와서 또 4, 5, 6월에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7, 8, 9 또 돌아와서 받고 이런 식으로도 이 개별 종목 세 가지만 투자를 했을 때도 월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기업들 1월, 4월, 7월, 10월에 대표적인 기업들로 보면 대표적인 이제 그 IT 기업 중에 뭐 시스코라던가 뭐 금융 기업들 JP 모건 그리고 아까도 나왔었던 주로 담배 관련된 기업들 알티리아도 있고요. 뭐 아메리칸 타워라던가 헬스케어는 머크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기 배당을 주는 ETF도 이제 분기 배당을 또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ETF인 S&P ETF인 SPY도 또 배당 주기가 1월, 4월, 7월, 10월이기 때문에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2월, 5월, 8월 중에는 뭐 더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면 통신주 AT&T나 버라이즈, 그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 작지만 뭐 애플도 있고 우리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라던가 또 아까 산업재 기업으로 소개드렸었던 뭐 캐터필라도 역시 2월, 5월, 8월, 11월 배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69, 12월에 주고 있는 기업들로는 뭐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화이자, 그다음에 우리 뭐 장갑 많이 쓰잖아요. 3M 장갑 많이 쓰는데 그 소비재 중에 3M도 역시 369, 12월에 배당을 주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 중에 나는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나는 1월, 4월, 7월, 10월 중에는 요 기업, 또 2월 중에는 또 요 기업, 3월 중에는 요 기업 이런 식으로 좀 골라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개를 담으셔도 되고요. 뭐 굳이 하나만 담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만 최소 한 가지씩만 담으면 월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ETF를 투자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들도 다 담고 있는 단점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보게 되면 뭐 시스코, 그다음에 AT&T, 화이자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계속적으로 월마다 이제 뭐 35달러, 55달러 이런 식으로 월마다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현금들은 뭐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 방법에 따라서 뭐 이 배당으로 나오는 금액들은 나는 이제 뭐 내 통신비로 다 쓰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현금을 그거는 뭐 금액을 따라서 비중을 따라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월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 자체에 그냥 투자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렸던 게 리얼티 인컴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기업에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두렵다. 이러면 사실 배당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건데 그럼 난 ETF를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월별 ETF 또 두 가지 정도 SPHD와 그 다음에 PGX라는 ETF를 또 소개해드렸는데 이 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TF뿐만 아니라 기업들, 내가 원하는 기업들만 담아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방법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월마다 배당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또 메리트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월마다 배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월급날을 하루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준비해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할 텐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나는 이게 조금 더 궁금했다 아니면 뭐 국내와 다르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참고해서 또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해외 주식과 관련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 투자에 또 월배당 투자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의 권준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